북한이 10,000명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우리 정보 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이어서 러시아 파병설까지 한반도에서 대치 구도가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프라임은 이와 관련한 전화 대담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가정보원이 조금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이어서 우리 국정원의 발표까지 나오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뭐 지금 일단 그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 그 북한의 그 무기, 탄약의 이송뿐만 아니라 병력의 이송까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시안스크 등에 이렇게 지금 분산되어서 북한 군인들이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참전이 거의 그 기정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장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아마도 특수부대라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전투 인력 투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전투를 위해서 투입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지금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가 그닥 병력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 쿠르스크 지역 같은 데는 뭐 사실은 거의 그 군 이외에도 그 국가 경비대라든가 기타 여러 병력들이 이선 병력까지 투입이 되면서 방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러한 지역에 병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지역에 이 좀 투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느냐. 예. 특히나 뭐 모든 부대가 다 특수부대로 구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저격 여단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잘 그 훈련된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러시아 교전이라든가 이런 양상을 보고 있으면은 돌격제대로 보통 활용이 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탈환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뭐 특전부대가 파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 전투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낸 것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그 특수부대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특전사라든지 어떤 뭐 UGT라든지 이런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북한이 특수부대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으면은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우리가 고유하게 알고 있는 특수부대의 개념도 있지만은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항공 저격 여단이라든가 해상 저격 여단, 항공 저격 여단은 일종의 이제 우리 그 공수 특전 부대가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수 보병의 성격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상 저격 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병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특화된 정보병들 부대도 특수부대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러시아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은요. 이게 사실 이제 러시아 개념을 좀 가져온 겁니다. 즉, 뭐 우리가 얘기하는 고유한 특수부대 이외에도 네. 일반적인 공수부대라든가 기타 그런 병사들도 다 이제 특수작전 군안에 같이 집어넣고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특수부대들이 교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적진을 돌파해서 들어가는 핵심 부대로 활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각 전선에서 이런 그 특수작전군 소속 병사나 아니면 해군 보병, 그게 이제 러시아 해군 보병이 이제 해병대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들이 이제 돌파의 주력이 돼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병력 일단 굉장히 상대적으로 잘 훈련된 정보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런 병력들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서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글쎄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사실은 일단 이제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제 우리 국민과 영토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병력도 그것도 정예 병력이 빠져나갔으니까 북한이 되려 태세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북한은 자신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되려 이런 시기에 더 공세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우리 그 국민과 혹은 이제 일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대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북한의 무기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뭐 활용이 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을 굉장히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개발한 신무기들이 실제 전장에 투입돼가지고 해서 계속 시험 평가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그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들 위협하는데 활용이 되고 이거 자체가 사실 대한민국 안보 위협에 안보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안보 위협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꼭 할 수 있을지 뭐 아마 좀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러시아는 북한의 파병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데 글쎄 러시아는 이제 계속해서 가짜 뉴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기본적으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하려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예. 자, 보고 있으면은 애초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이유가 뭐 갑자기 뭐 우크라이나가 나치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불법적인 침공을 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뭐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과 그 발언들은 계속 될 것이고요. 뭐 이 부분을 근데 그대로 받아들일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북한군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러 온다면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니라 확실한 러시아 영토인 크르스크주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크르스크주 어떤 곳인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쿠르스크라는 지역 자체가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수미 지방의 그 위쪽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북부, 뭐 북동부 거의 정북쪽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스크는 이제 예전에도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때도 보고 있으면은 그 독일이 이제 그 소련을 침공에 들어갈 때 예, 예. 굉장히 핵심적인 그 길목이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쿠르스크 쪽 방면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오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북한 지상군의 대규모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그야말로 한국 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를 치러본 적이 없는 북한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건데요. 예. 이런 좀 분석들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미 북한은 제한적으로 교전에 참여해 왔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겁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뭐 이제 한 2월 동안 북한에서 KN-23 북한제 KN-23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뭐냐면 이제 결국 러시아가 북한제 그 KN-23 미사일을 수입해 와서 발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네. 아마도 이게 지금 뭐 기존의 러시아제 미사일하고 호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 요원까지 같이 다 와서 북한이 직접 발사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면 올해 한 4월인가는 보고 있으면은 그 하르키우 지역 쪽에 러시아 전선 쪽에서 이 북한의 신형 대전차 장갑차가 발견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차량을 러시아가 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북한이 가서 뭐 교관단이라고 해서 보내서 그 인원들이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일들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존에도 전투에 그런 뭐 교관, 조교 인원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전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는 것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들 같은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북한이 정말 이 우크라전에 참전을 한다면 전장 경험을 통해서 미사일의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어떤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걸 지금 제일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애초에 지금 이제 이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저희 이제 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을 한 부분들이 저거 분명히 북한은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그 전투 능력의 이런 걸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월 중에 보고 있으면 8월 중순 정도인가 보고 있으면 북한이 신형 그 자기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던 자폭드론 2종을 선보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보고 있으면은 사실 러시아가 활용하는 드론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일 것인데 그거보다 조금 성능이 개량된 모습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결국 러시아군에 그걸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북한이 이렇게 지금 현대전에 바뀌는 양상인 드론 전투를 직접 자기들이 이제 그 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제.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이 세계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 이제 나토 국가들이 전쟁 참여를 꺼려왔었기 때문에 확전 가능성 있겠습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참전해서 도와달라라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예, 예. 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토라든가 미국이 북한이 참전했다고 해서 이걸 들어가서 싸울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낮아 보이고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좀 그러면은 북한을 어떻게 압박을 해야 될 거냐, 즉 국제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